사건은 1990년 6월 25일에 발생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살던 6살 곽재현 양이 유치원에 간 뒤 실종됐습니다. 재은 양은 집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을 다녔기에 그날도 혼자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정호경, 재은 양의 어머니는 유치원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10분 전 집을 나섰습니다. 유치원 앞에 도착한 어머니는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을 보며 재은 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아이들이 빠져나갔음에도 재은 양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어머니는 유치원 선생님을 찾아가 재은 양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선생님도 매우 당황한 눈치였고 부원장을 부르는데요. 부원장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해줍니다. 어머니, 아까 30분 전에 전화하셔서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 재은이를 빨리 보내달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는 길에 만나면 되니까 재은이만 그냥 보내달라고. 분명 어머니는 유치원에 전화를 한 적도 없는데 누군가 엄마 행세를 하며 재은 양을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여자는 재은 양의 이름과 반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선생님도 의심하지 못하고 아이를 하원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찾아 온 동네를 뒤졌고 소식을 들은 아버지도 이를 팽개치고 달려왔습니다. 부모는 혹시 재은이를 데려갔을 수도 있는 지인들에게 빠짐없이 전화를 하며 확인했지만 어디서도 재은 양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종 5시간이 지난 오후 5시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유괴 사건으로 판단해 집 전화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유치원 관계자와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도 착수합니다. 하지만 저녁이 지나 새벽이 될 때까지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부모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만 갔습니다. 하루가 지난 26일 오후 5시경 마침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재은이를 데리고 있으니 재은이를 돌려받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5천만 원을 송금해라. 조흥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여성은 재은이 목소리만이라도 들려달라는 엄마의 부탁도 외면한 채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의 추적 결과 발신지는 서울 지역 공중전화로 확인되었습니다. 전화를 건 여인은 처음 듣는 목소리였고 별다른 주변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분 뒤 다시 전화가 울립니다. 재은 양을 데리고 있다는 여성이 다시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다시 한번 확인한 여성은 예금주 이름을 이상민이라고 밝힌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시 아직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다음날 27일 아침 가까운 은행으로 향한 어머니는 여성이 불러준 계좌로 먼저 500만 원을 입금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같은 날 오후 5시 15분 다시 범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5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고 나머지 돈을 빨리 붙여라. 만약에 경찰에 신고하면 재은이도 죽고 나도 죽는다. 여성은 이번에도 재은 양의 목소리를 들려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하루가 지난 28일 아침 어머니는 2,5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합니다. 경찰은 조흥은행 전국 지점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조흥은행 전 지점에 형사들을 배치해 잠복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흥은행 본점 전산실에도 형사들이 배치되어 해당 계좌의 입출금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했습니다. 하지만 2,500만 원이 입금된 28일 범인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상이 감지된 것은 하루가 지난 29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40분 계좌에서 인출 시도가 감지됩니다. 위치는 조흥은행이 아닌 명동 국민은행 본점 ATM이었습니다. 출금 액수는 30만 원, 범인의 입질이었습니다. 모든 형사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었고 곧 범인은 다시 출금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됐기에 최고 수준의 경계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13분 다시 출금 시도가 포착됩니다. 명동 롯데백화점 2층 조흥은행 출장소에 설치된 ATM이었습니다. 범인은 6차례에 걸쳐 카드를 이용해 총 26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 사이 인근에 있던 형사들은 ATM기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갔고 막 자리를 떠나는 젊은 여성을 포착합니다. 형사를 발견한 여성은 도망쳤지만 곧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여성의 소지품에서 현금 260만 원과 1시간 반 전에 인출된 30만 원, 조흥은행 통장과 카드, 그리고 재은 양의 부모 앞으로 쓴 협박 편지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침내 범인이 검거된 순간이었습니다. 범인은 23세 여성 홍순영으로 160이 채 안 되는 왜소한 체구였습니다. 재은 양의 신원 확보가 중요했던 경찰은 재은 양의 소재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홍순영은 공범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남자친구를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돈을 가져가지 않으면 남자친구가 아이를 해칠 수 있다며 재촉했습니다. 경찰은 홍순영이 지목한 접선 장소인 서울역까지 가서 공범을 유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홍순영은 돌발 행동을 벌입니다. 기차가 들어오는 순간 열차에 뛰어들어 투신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기관사가 급정거한 덕분에 홍순영은 경상만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은 이후에도 홍순영을 계속 추궁했고 홍순영은 결국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숙명여대 한 건물 물탱크 뒤에 재은이의 시신을 은닉했다. 이번만큼은 거짓말이기 바랬던 부모의 희망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건물 옥상 물탱크 뒤편에서 재은이는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홍순영이 털어놓은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6월 25일 범행을 결심한 홍순영은 대상을 물색하며 올림픽 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유치원을 발견한 홍순영은 그곳에서 우산통에 꽂혀있는 우산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우산들을 바라보던 홍순영의 눈에 재은 양의 이름이 들어옵니다. 아이의 이름을 확인한 홍순영은 엄마인 척 유치원에 전화를 걸어 아이를 유인했습니다. 유치원을 나온 재은 양에게 이름을 부르며 다가간 홍순영은 그렇게 아이를 유괴했습니다. 재은 양을 데리고 지하철을 이용해 숙명여대 앞으로 간 홍순영은 카페에서 재은 양 부모님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정보를 수집한 홍순영은 집에 보내달라고 보채는 재은 양을 학교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미리 봐둔 옥상에서 재은 양의 목을 졸라 끔찍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괴해버립니다. 첫 협박 전화가 걸려올 당시 재은 양은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홍순영은 왜 이런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홍순영의 삶은 거짓말 그 자체였습니다. 부천에서 큰 사업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홍순영은 남부럽지 않은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은 평범했지만 경쟁심과 질투심이 많았던 홍순영은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서 뒤틀립니다. 부모의 기대와 본인의 자존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짜 대학생 행세를 시작합니다. 홍순영은 주변 사람들에게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에 붙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합격 통지서와 등록금 고지서까지 조작해 부모에게서 등록금을 타내고 용돈을 받아 실제 학생처럼 생활했습니다. 우연히 얻은 학생증으로 위조 학생증까지 만든 홍순영은 4년 내내 도강을 하며 모든 수업을 다 듣습니다. 전공 서적을 집에다 잔뜩 쌓아놓고 MT 등 각종 행사는 물론 졸업식까지 참석하는 등 철저하게 주변과 본인까지 속였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전산화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가짜 학생 행세가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홍순영은 가짜로 졸업한 후에 KBS 기자로 취직했다며 끝없이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에서 홍순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점점 그녀가 가짜 숙대생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결국 1년 가까이 사귀며 혼담이 오가던 남자친구에게까지 소문이 전해집니다. 남자친구는 홍순영의 지인을 통해 그녀가 가짜 대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남자친구마저 의심을 시작하자 그녀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당시 홍순영에게 남자친구와의 결혼만이 거짓 인생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직장을 자연스레 그만뒀다는 핑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홍순영은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자 크게 당황합니다. 결국 홍순영은 사이가 벌어진 남자친구의 환심을 사고 주변인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범행을 준비합니다.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한 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당시 흔했던 유괴였습니다. 한 여자의 허영심과 망상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비극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유괴 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순영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 18일 홍순영은 다른 8명의 사형수와 함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형장에 들어온 그녀는 계속 눈물을 쏟으며 소리내어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남길 유언이 있으면 말하라는 소장의 말에도 울면서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마지막 종교의식에서야 겨우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빕니다. 부모님께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곽재현 유괴 살인사건이었습니다. 홍순영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의 자존감을 충족하기 위해 거짓 인생을 살았다는 점이 많이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등록금을 타낸 점과 돈 때문에 무고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이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네, 홍순영은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거짓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마다 홍순영은 다시 거짓말을 하는 선택을 했고 결국 진짜 자신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속이고 직장을 속이고 자신의 남자친구 결국 결혼까지 속이려고 했고 그 마지막에 선택했다는 게 유괴 협박 살인 사건이었다는 게 이미 그 과정에서 이미 그녀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사건을 준비하면서 너무도 화가 나고 분노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사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랄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이었습니다.